트럼프 시절 미 국방부는 매우 정치화되어 있었다. 팔란티어가 국방부의 운영체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팔란티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블레어의 애널리스트 카밀 미에자레크가 전망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한 공급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 국가가 포로처럼 되는 것을 피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독점을 맡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얼마나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내각의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된 에브릴 헤인즈는 과거 팔란티어에서 컨설턴트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바이든 대선 캠프에 참여한 직후 팔란티어에서 함께 일한 사실을 이력서에서 지우는 등 눈치를 보긴 했지만 말이죠. 뿐만 아니라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시절 팔란티어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법 집행을 개선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결국 피터 틸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팔란티어는 초당적으로 채택될 것입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등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다운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밝히는 다운그레이드의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된 계약이 2020년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해 이 계약들이 만료되면 2021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팔란티어에 대해 부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락업 해제입니다. 기업이 상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IPO, 스펙, 직상장입니다. 기존의 기업 공개는 투자은행을 선정해 상장사가 그 수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수수료는 보통 IPO 규모에 따라 그 떼어가는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소규모 IPO는 7%, 대규모의 경우 2에서 3%를 IB에서 받습니다. 수수료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죠.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에 앞서 미리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면 그들의 매물 차익이 쏟아져 나와 개인 투자자들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IPO 효과를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IPO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가 아니라 It's probably overpriced의 약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에 IPO 기업들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IB들은 한번 보고 말 고객인 기업을 배려하기보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고객,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IPO 이전에 싼 가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공모가를 싸게 해 기관이 빠르고 확실한 수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지 에컬로프의 레몬 이론처럼 IPO 기업들이 아직 투자자들에게 생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저평가 현상도 IB들이 공모가를 싸게 책정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이것이 공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음에도 IB들이 공모가를 싸게 하는 이유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인터넷 투자은행 책임자를 지냈고 2014년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IPO 알리바바의 IPO를 주도했던 임란칸 베리숍 CEO는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의 급등을 보면 월가 IB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도 같은 사안을 두고 현행 공모가 방식은 확실히 고장나 있다며 IB들이 진행하는 IPO는 부끄러운 수준이라 비판했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배려로 공모가를 싸게 책정하면 결국 그 부담은 전부 기업의 경영진이 지게 됩니다. 공모가를 싸게 한 만큼 기업은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고 기관의 빠른 수익 실현은 주가를 억눌러 싸게 한 보람도 없게 만들죠. 2020년 상장했던 슈레딩거 역시 IPO로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IB가 공모가를 지나치게 싸게 책정한 탓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죠. 이에 SEC가 나섰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의 직상장을 허용한 것이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에 한해 직상장을 허용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신규 발행주에 대해서도 직상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상장은 IB를 선정할 필요가 없어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전히 직상장을 하더라도 기업의 포지셔닝, 등록 명세서 작성을 위해 재정고문을 고용해 비용이 들지만 IPO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싼 수준이죠. 또 일반적으로 상장 후 180일간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 수 없게 락업을 걸어두는 IPO와는 달리 직상장은 락업 기간을 둘지 말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월가의 개입 없이 직접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직상장을 통해 상장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비상장 기업이었지만 IPO 이전의 기업들을 거래할 수 있는 에쿼디젠을 통해 활발한 2차 시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쿼디젠은 SEC가 공인 투자자로 인정한 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공인 투자자 자격은 개인 혹은 그 배우자와의 공동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최근 2년 동안 개인 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에쿼디젠 등의 2차 시장들은 비상장 기업의 초기 투자자나 직원들이 현금이 부족할 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일론의 스페이스X도 과거에 이곳에서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과거 이곳에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17년간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내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팔란티어의 주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차등 의결권 구조로 창업자들의 지배권을 지키는 구글과 여러모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클래스 A 보통주가 주당 의결권 1표 약 5억 2,900만 주이며 클래스 B 보통주가 주당 의결권 10표 그 수는 약 10억 9천만 주입니다. 희석 주식수는 19억 2천만 주, 베스팅 옵션을 포함 시 2억 5천만 주를 합해 총 주식수가 21억 7천만 주입니다. 여기에 창업자들을 위한 클래스 F주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가변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알렉산더 카프, 스티브 코엔, 피터 틸 3명이 클래스 F 33.3%씩 100% 보유하고 있으며 클래스 F 주식만으로도 타 주식 소유권에 관계없이 팔란티어 의결권의 49.999999%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의결권을 주당 10표씩 갖고 있는 클래스 B에서도 경영진이 갖고 있는 주식수만 4억 7천만 주, 41%에 이릅니다. 차등 의결권, 가변 의결권을 도입한 것도 부족해서 새 창업자 중 누군가가 떠나게 되면 49.999999%였던 창업자 의결권이 최소 52.19999%에서 최대 68.099999%로 늘어나도록 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만일 이사회가 3명의 창립자 중 누군가를 쓰러뜨리면 쓰러뜨릴수록 남은 창립자들의 의결권이 강력해지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외부의 간섭은 절대 받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만 경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17년 중국 베이징에 AI 연구소를 짓겠다던 구글에 대해 반역자라며 CIA를 통한 조사를 촉구하고 구글의 알고리즘, 기본 철학을 비판해왔던 피터 틸이 구글과 같은 설립자 위주의 기업 지배 방식을 택한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보다 창업자 위주의 거버넌스 구조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코제트 하원 의원은 팔란티어 상장 당시 SEC 회장에게 팔란티어를 조사해야 한다며 서한을 보냈습니다. 2009년 팔란티어의 주주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기여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CIA 벤처캐피탈, 인큐텔이 팔란티어의 지분을 10% 갖고 있다고 당시 밝혔었는데 이들의 지분이 아직도 유효한지 인큐텔이 보유한 주식수를 팔란티어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또한 팔란티어의 이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이 부족하다며 불균형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장을 앞둔 팔란티어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SEC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팔란티어는 정상적으로 상장했죠. 이렇게 월가 정치권에서는 팔란티어의 지배구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었는데요. 기업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설립자가 있다면 이런 구조는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 경영권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글을 통해 관찰한 바 있습니다. 또 아낌없이 주는 RSU 역시 구글과 흡사합니다. RSU는 주가가 오를수록 그 가치를 더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의 효율성과 열정을 당장의 현금 지불 없이 높일 수 있고 경쟁사로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사스 분야는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사 데이터 과학자들을 이직하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구글의 성장 과정과 팔란티어의 성장 전략은 이 점에서도 상당히 비슷하죠. 팔란티어의 락업으로 잠겨있는 물량은 약 17억 주, 애초에 직상장을 통해 내부 직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걸어둔 거래 제한이 이제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락업 해제는 2020년 실적이 발표되는 날로부터 3거래일인데 가장 유력한 그 날짜는 2월 1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에서 IPO 락업 기간 해제 후 가격 하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1996년부터 1998년 1662개 기업 중 1053곳을 샘플로 조사해본 결과 락업 해제 후 공급 충격으로 인해 평균 1에서 3%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좀 더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발표된 패닉 앤 웨스트의 보고서에서 기술주의 경우 락업 만료 후 하락 중앙값이 11%였다고 하며 많게는 24%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가 2021년 1월 25일 종가 기준 주당 36.23달러일 때 뉴욕대 연구처럼 3% 하락할 경우 35.14달러, 패닉 앤 웨스트 보고서처럼 최대 낙폭 24%로 하락하면 주당 27.53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경우 두 가지에서 보통의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째, 기존 IPO처럼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은 공모가로 기관 투자자들의 초기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근의 관행 없이
직상장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큰 주가 변동 없이 잘 설계된 상장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또 락업 기간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락업을 둔 것은 경영진이 주가에 관심이 많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보호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유증이 꼭 필요하다면 주가를 펌핑시킨 후에서야 진행할 가능성이 높죠. 둘째, 기관의 팔란티어 오너십이 17%에 불과합니다. 페이스북도 불과 8년 전에는 기관 오너십이 1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7.1%에 이릅니다. 팔란티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반드시 기관이 그 오너십을 최소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락업이 풀리는 주식들을 받아내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싸고 손쉽게 오너십을 늘릴 방법이죠. 석유 산업은 크게 원유를 생산하는 업스트림과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눕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산업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 생산된 데이터를 정제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갈고 닦은 소프트웨어에 집어넣어 쓸만한 결과값 데이터를 얻어내는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정제 기업이죠. 심지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쟁사조차 없습니다. 이를 잘 아는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락업 해제로 인한 주가 하락을 주식수를 늘릴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수많은 애널리스트, 언론, 월가에서 팔란티어의 현 매출 상황이나 정치적 요소, 지배구조에 집중 포화를 쏟아내는 것 역시 이 새로운 시대의 정유주가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17%밖에 담아내지 못했음에도 급등세를 연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팔란티어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커다란 트렌드 중심 속에 있으면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기업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자에 큰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이죠. 늘 확신을 경계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타 투자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팔란티어를 비롯한 투자 성공의 길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